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행정법 시간입니다. 날이 한 주 만에 너무 더워졌죠. 이거 완전히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가 아니고 이미 한여름이 돼가지고 공부하기 굉장히 좀 힘든 계절이긴 돌아왔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에 붙이기 좋은 계절이라 저도 요즘 좀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컨디션이 영 좀 말이 아닌데요. 원래 잘 마시지도 않던 그 바카스까지 한 잔 급하게 때려 붓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제가 또 처지면 더더욱 이 재미없는 행정법이 더 재미없게 될 테니까 힘을 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 배우신 내용들 어떻게 복습들 좀 진행해 보셨을까요? 아마 수업 시간에 강의 들으면서 책을 보셨던 거랑 혼자 읽어보시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시긴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문장의 용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읽히진 않았을 텐데요.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략 한 20 몇 페이지까지 봤었냐면은 29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같이 봤던 내용들 중심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이 얼추 기억이 난다, 대충이라도 뭔 말인지 알겠다, 요 정도만 되면은 그냥 넘어간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24, 5, 6페이지에 있는 OX 문제를 일부 제외하고 좀 과제로 내드렸었습니다. 자, 복습 겸 이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늘 진도로 나갈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셨냐면은 지금 이 목차를 띄워놨는데 먼저 법치 행정의 원리, 법률 우위랑 법률 유보를 공부하셨고, 여기는 OX를 바로 풀었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을 안 할 거고, 그 다음 법률 유보에서 연결되는 쟁점인 행정 입법을 공부하셨고요. 여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셨죠. 하나는 위임을 받아 만들어지고, 그래서 법원까지 구속하는, 똑같은 말, 법원이 재판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법규 명령이란 게 있었다면은, 두 번째, 위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사무실 매뉴얼이니까 내가 알아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즉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하는 행정 규칙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법규 명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 어떤 한계가 적용되느냐, 수권이 있어야 되고, 그 수권은 포괄적이어서만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거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구체성이 요구되는 범위는 세금 내라라는 침해적인 행정작용이랑 가변적 또는 수익적인 행정작용이랑 차이가 있다든지, 또는 예외적으로 통 크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바로 니네가 니네 손으로 뽑은 지방의회 재정의 조례에 제정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법규명령 첫 번째 때 배우셨고요. 두 번째,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법규명령이 하자가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방대한 개념을 배우셨었죠. 먼저 이 하자가 있는 법규명령을 어떻게 내가 딴지를 걸지,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걸 배우셨고, 이 과정에서 항고소송의 개념이라든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든지, 막 주제를 넘나드는 그 소송과 관련된 어려운 내용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법규 명령을 만들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더라, 무언가 안 하는 거를 부작위한다 그랬고, 행정입법은 안 만드니까 행정입법 부작위가 됐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이 있는데, 그거는 걸 수 없다라든지, 내지는 국가배상이라는 돈으로 퉁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 정도 기억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나 지났으면은 여러분이 복습을 꼼꼼히 하셨다 하더라도 당장 어제 복습하지 않은 이상은 한 절반 정도는 날아가셨다는 게 가장 평균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저도 수많은 수없이 겪은 과정이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특히 요 과목 때문에 좀 많이 짜증이 났었나 봐요. 제가 로스쿨 1학년 여름방학 때 대략 20몇 강,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는 60몇 강 정도 되죠. 민사소송법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1학년 2학기 이제 필수 과목이어가지고. 물론 학부 시절 때 민소법을 안 들은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듣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나름 정말로 스터디하면서 한 번도 안 빼먹고 복습도 하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풀 강의 모두 다 듣고 2학기를 시작해서 딱 책 앞
처음으로 돌아갔겠죠. 이제 1회독을 끝냈으니까. 정말로 제가 이거 내가 내 책에다가 밑줄 긋고 체크한 건데 언제 이런 걸 체크했지? 진짜 이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수없이 많은 겪은 과정이어가지고 솔직히 많이 짜증 나죠. 아무리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안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 났던 건 사실이긴 한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처음 볼 때는 50%나 까먹었다면은, 그리고 처음 볼 때는 2달이나 시간이 걸렸다라면은, 두 번 볼 때는 2달만큼 걸리지는 않겠죠.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예를 들어 8주였다고 치면은 두 번 볼 때는 시간이 한 6주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고, 6주 동안 2회독 했다 또 까먹어요. 근데 이젠 50%만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60% 이상까지는 기억이 날 거예요. 두 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한 번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요 퍼센트를 높여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법학 과목을 포함한 고시 공부의 유일한 합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결국엔 토요일 날 딱 하루에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그럼 그 전날인 금요일 날 적어도 국어, 영어 같은 비암기 과목은 제외하더라도 암기 과목인 행정법, 그다음에 일행직이라고 하셨을 때 행정학, 그리고 한국사 정도는 각 3시간 정도씩이면은 1회독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바퀴 다 돌린다 이 말이죠. 요 얇은 책이 아니라 이제 정식의 기본서일지라도요.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 보셨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날 벼락치기에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험 보러 가면 기억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물론 여러분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전 진짜 벼락치기로 했어가지고 전날 처음 공부 시작하고 이런 적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선 그 두꺼운 책을 한 3시간 만에 절대 못 보죠. 1년 동안 내가 봐왔기 때문에 시험 하루 전날 3시간이면은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기억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 전날 3시간에 돌릴 수 있도록 1년 내내 공부를 이제 돌리면서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많이 까먹었다 하더라도 전혀 기분 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이 어떤 처분을 하셨는데 행정규칙에 위반됐다 라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셨다 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적법한 것도 아니고, 결론은 모른다라 그랬죠. 왜요? 행정규칙은 재판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그치만 이 행정규칙이 누가 봐도 개판이네 정도의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법원은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을 개무시 아니면 존중, 최대한 존중한다. 니네가 니네의 범위 안에서 알아서 합리적으로 만든 규칙이니까 그거에 따른 처분을 웬만하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라는 내용까지 배우셨고, 자, 다만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하나 배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연결될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런 예시를 들었죠. 실제 우리나라 법이기도 하고요. 미성년자한테 술 한 번 팔면은 영업정지 2달, 2번은 석 달, 3번은 취소의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판 업주한테 영업정지 석 달 때렸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규칙에 따라 한 5년, 10년 동안 오랫동안 똑같은 처분을 반복해 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나도 잘못하긴 했지만 한 번 팔았으니까 2달 때리겠지.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럼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평등의 원칙과 나는 네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걸 믿었다라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청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처분에 구속된다는 자기 구속의 원칙이란 것까지를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이 내용부터가 오늘 주제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OX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진도를 나가볼게요. 24페이지 1번. 자, 익숙해지실 겸 문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가 키워드죠. 위임이 없었다. 근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밑에 불령 하위 행정입법에서 변경했다. 위임 없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아니면 아무리 잘해봐야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위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명령, 이게 행정규칙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다음 2번. 자, 그럼 위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조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 온갖 거를 다 고려한다. 온갖 거 다 고려한다 그랬죠. 정확하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이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 두 줄에서 블라블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모법 조항의 취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준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써 있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준 거에 불과함. 이 정도는 위임 규정 없어도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다음 3번.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아니 문자 그대로 수권법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법규 명령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예,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자 여러분 위임할 때는 상위법에서도 꼭 수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위임 받은 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몇 조 몇 항 위임 받은 거다 라고 꼭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말만 길어져요. 그냥 읽어봤을 때 요거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있네. 요것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꼭 몇 조 몇 항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이거다 이렇게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음 5번은 2번이랑 결론적으로 똑같은 문제죠. 비슷한 문제죠. 바로 구체적 위임은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예측 가능성도 어떻게 판단한다? 온갖 거 다 고려한다. 좋은 말이죠. 종합 판단한다. 동그라미. 다음 처벌하는 거나 조세와 관련된 거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애들이죠. 구체성이 엄격하다 완화된다. 엄격하다 그랬죠. 기본권을 더 강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동그라미고요. 따라서 7번을 가시면은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요.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따라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8번. 자, 우리 헌법에서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란 걸 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을 그냥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세금의 영역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걸 다 법으로 정해라였나요? 중요한 거 모든 건 다 법으로 정해라.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것만 법에 근거를 두고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세금에 관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죠. 다만 구체성의 정도가 엄청 엄격해지더라. 아까 보신 6번이랑 같이 세트 메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9번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한다든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뭐 IT 산업과 관련된 분야다.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좀 완화된다가 되는 거고요. 다음 10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 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죠. X. 다음 11번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도 위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미 6번에서 보셨죠. 따라서 이런 11번에 적혀있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면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X고요. 다음 12번 재위임이 뭐였나요? 위임받은 거를 다시 밑에다 토스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 구체적인 위임만 가능하다. 통으로는 위임 안 된다. 그래서 두 줄. 위임받은 사항 중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서 다시 위임하는 경우엔 허용되고 뒤에 거는 이런 거예요. 법이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조례보다 하나 더 밑에 뭐가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위임하고 재위임하는 이런 조례에서 규칙에 재위임할 때도 똑같다. 통으로 재위임할 수는 없고 반드시 대강은 정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라.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재위임하든 다 똑같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신 거였고 이제 하자 파트 들어가는 거죠.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는 우리나라에서 개소지만 아무나 소송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건이 계속될 때만 소송 걸 수 있다는 구체적 규범 통제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그 구체적 규범 통제란 말을 풀어 쓴 게 14번이죠. 재판의 전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었죠. 내 사건에서 이 법의 어떤 위헌 위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더라가 바로 재판의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약법 관련해 가지고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렸었죠. 마약법이 위헌이면 난 무죄, 합헌이면 유죄 이런 상황을 재판의 전제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15번 법규 명령에 대해서 곧바로 항고 소송을 걸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 그랬죠. 왜요? 항고 소송의 대상은 오직 처분인데 처분은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거다,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거다.
구체적인 성격, 즉 특정 사건을 건드리는 거라 그랬죠. 앞으로 있을 불특정한 사건들이 아니라요. 따라서 행정입법은 추상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걸 수 없더라. 읽어볼까요?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읽어볼게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어떤 분쟁이어야 된다? 구체적인 분쟁이어야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법령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법령 자체라는 말은 추상적인 행정입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가 무슨 말인지 오늘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 16번은 좀 건너뛰었고요. 17번, 그다음 18번이 같은 내용의 판례인데 여러분 두밀분교 폐지 조례 기억하실까요? 원래 조례도 행정입법이고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격을 갖지만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말 속에 답이 있죠.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이죠. 구체적이란 말은 특정 사건을 건드린다 이 뜻이고 왜 구체적이냐? 학교 곧바로 문 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성격을 갖는 조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례다. 그래서 처분적 조례라고 불렀고 이 경우 항고소송도 되고 18번처럼 헌법소원도 가능하더라. 둘 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 19번이 바로 행정입법 부작위를 말하는 거죠. 야 행정부 네가 시행령으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개긴다. 만들었으면 만들어야죠. 권력분립의 원칙상.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그 다음 20번, 21번 칠판에 적혀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행정입법 쌩까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은 걸 수 없다. 왜? 항고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럼 아직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다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처분을 쌩까야만 걸 수 있는 소송인데 행정입법을 쌩깐 거는 처분을 쌩깐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걸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21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으로 퉁치라 그랬죠.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걸 걸 수는 있었습니다.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을 했고 이제 오늘 행정입법 마무리부터 지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30페이지를 가보시면 되고요. 자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라는 행정입법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간단한 표를 하나 좀 그려볼 건데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정리되시면 진짜 금방 정리하실 거예요. 거기 30페이지에 있는 뭐 양괄호 1번, 2번 그리고 노란색 하이라이트 져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요약해가지고요. 자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들어진 왁구는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통령령의 이름 또는 총리령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대통령령을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시행령이라고 불렀고 그 외에 총리령과 부령은 뭐라고 불렀냐면 시행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건 다 까먹으셨어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아직은 전혀 공감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뭐 어려운 의학 용어 써가면서 진짜 뭐 달달달 외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수험생 때는 저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싶었는데 진짜 뭐 대단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부담은 덜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거나 시행규칙, 법규명령으로 만든 거죠. 근데 내용을 까보니까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랑 관련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전혀 없고 행정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매뉴얼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용을 까보니까 그냥 행정규칙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때 이걸 행정규칙으로 봐야 될지 법규명령으로 봐야 할지 문제가 되고요. 이거 그림 조금만 더 자세히 그릴게요. 두 가지 행규 적고 여긴 또 둘러 나눠 볼게요. 하나는 제재 처분의 기준, 하나는 허가의 인허가 기준. 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그냥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요. 이그잼플 실제 법조문을 하나 띄워볼게요. 제가요. 자 칸이 부족해서 하나는 좀 생략한 건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75조를 보면은 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 행위의 어떤 종류 등을 고려해서 총리령으로 정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 1항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뭐 미성년자한테 뭐 청소년 유해 식품 등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맥시멈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법 조문 자체에서요. 칸이 부족해서 여기 적어놓지 못했지만 75조 1항 제목 75조 제목 자체가 허가 취소죠.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한테 행정청 즉 시장 도지 그 어떤 구청장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맥시멈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도 할 수 있다. 즉 법이 시장 구청장한테 야 맥시멈 이 범위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규정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서울시에서는 한 번 팔아다 걸려도 허가 취소. 근데 뭐 제주도에서는 10번 팔다 걸려도 영업 정지 2개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법에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허가 취소하든지 6개월까지 정지시키든지 아니면 뭐 하루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마음대로 해라고 권한을 줘버렸잖아요. 왜 국회에선 이렇게 정했냐? 야 세부적인 건 네가 좀 정해.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건 네가 좀 정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통일적인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나가리인데 제주도에서는 10번 100번 걸려도 나가리가 안 된다. 뭐 이상하잖아요. 통일적인 어떤 행정작용의 규율을 위해 가지고 총리령으로 내부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만든 거예요. 청소년에게 술을 시행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총리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시행 규칙에서 우리가 배우신 대로 한 번 위반하면 2달, 2번 위반하면 3달, 3번 위반하면 영업 취소. 그럼 이거는 법규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업무 처리하실 때 내가 어떤 처분을 해야 되지? 이 양반 한 번 위반했네. 2달 때려야겠다. 라는 내 업무 처리의 기준 매뉴얼에 불과한 겁니다.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원래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이 기준대로 하자라고 행정규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무슨 왁구로? 시행규칙의 왁구로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우리 조금 전에 복습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법규 명령 중 시행규칙의 왁구로 국민에게 페널티를 주는 처분의 내부적인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놨다.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그럼 우리 판례는 이 기준을 시행규칙이라는 왁구를 중요시해서 법규 명령으로 본다.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인 니네 업무 처리 매뉴얼이니까 행정규칙으로 본다.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요걸 활용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사례를 설명드렸던 거죠. 자기구속의 원칙 사례가 여기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왜 행정규칙으로 보냐? 그건 몰라요. 그냥 판례가 그렇다면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즉 시행규칙의 왁구로 만들어졌는데 내용 까보니까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될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이 페널티를 주는 처분은 제재 처분이라고 불러요. 제재한다가 뭐 벌한다, 그 페널티를 과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제재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일 때 그러한 법규 명령의 성질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중요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연결되는 거냐? 우리 아까도 복습했던 거. 1차 위반자한테 3개월 때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규칙이니까. 왜 행정규칙은 위법한다는 기준이 되지 못하죠. 근데 이 기준대로 오랫동안 처분을 해왔다. 그럼 신뢰보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 우리가 배우셨던 자기구속의 사례를 제가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결론을 미리 깔고 갔던 거죠. 행정규칙이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와 달리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졌는데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대요. 허가는 너한테 수익적인가요? 침익적인가요? 수익적, 좋은 거죠. 수익은 이익을 부여하는 거, 침익은 이익을 침해하는 거. 이거는 정반대로 봅니다. 법규 명령으로 봐요. 왜냐? 역시 이유는 몰라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국민에게 유리한 인허가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그거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청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위반하면은 바로 그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법규 명령에 위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 남았죠.
시행령, 대통령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행정규칙이라고만 써놓고 구분을 하진 않았는데요. 아주 편해서 그래요. 대통령령급으로 만들어지면은 뭐 급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냥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형식을 중요시해요.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법규명령.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 1, 2, 3가 거기 하이라이트 3개 쳐져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아까 3개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자,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단순 암기가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시행규칙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재처분의 기준이 제일 많이 출제되기는 해요. 그래서 30페이지에 1번의 양괄호 1번 제일 앞에다가 수록을 해놓은 거죠.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1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만들어진 건 법규명령인데 내용 까보니까 니네 사무실 매뉴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둘로 나눠봐야 된다. 첫 번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양괄호 1번,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시행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 쉬운 거 먼저 볼까요? 31페이지 양괄호 2번 먼저. 시행령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무조건 뭐다? 그냥 법규명령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이든 인허가의 기준이든 고려할 거 없이 그냥 다 법규명령. 깔끔하죠. 그래서 그 위에 두 줄만 읽어볼게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과징금 처분 기준,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재 처분의 기준이죠. 근데 그런 건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행령이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뭐다? 법규명령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참고로 그것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 예시를 그냥 한번 이런 거 전혀 원래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돈 벌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한 놈한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맥시멈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행령이 이렇게 정해놨네요. 만든 놈은 1,000만 원, 유통시킨 놈은 100만 원. 이거는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다. 왜요? 만들어진 게 뭐니까? 시행령이니까. 만약 이게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규칙이었으면은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형식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양괄호 1번의 첫 번째 꼭지죠. 시행규칙의 내용이 제재적 처분 기준이다.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이란 말이 어떠한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페널티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때 법적 성질,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대외적 고속력은 없음. 그렇지만 이미 오늘 복습할 때 보신 것처럼 개무시한다, 존중한다. 존중해 준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판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론 다 나왔죠. 제재 처분의 기준 불형 형식. 불형 형식이란 말은 시행 규칙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그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네 글자로 줄인 뭐죠? 행정규칙이죠, 이게. 근데 행정규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즉 대외적 구속력은 없음. 그래서 똑같은 판례 2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형식만 불형일 뿐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지금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리령이 아니고 불형이었나 봐요. 이게 옛날 판례여서 그렇거든요. 바뀐 거죠. 다음 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흠은 없으니까 익숙하신 문장.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시행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요? 이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이 무엇에 불과하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그거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라. 법규성 있는 걸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 말이죠. 다만 3번.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오늘 배우실 표현인데 그냥 위법하다는 뜻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뜻은요.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이냐? 이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음 꼭지, 시행규칙의 내용이 이런 페널티 처분의 기준이 아니라 좋은 거, 인허가의 기준이더라. 판례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 봐요. 밑에 리딩 판례 읽어볼게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죠. 이 시행규칙의 내용이 세 번째 줄 인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다. 허가의 기준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해야 하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어쩔 수 없이 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는지는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어떤 이론적 깊이가 있다기보다 판례의 태도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행정입법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죠, 여러분. 그 지금 배우신 건 뭐였나요? 법규 명령의 왁구로 만들어진 행정규칙이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주제는 뭘까요? 뒤집어지겠죠. 정확하십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을 까보니까 단순한 니네 사무실의 매뉴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규 명령으로 정해야 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만들 수 있나? 법규 명령은 즉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들은 반드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되죠.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의 가장 큰 차이는 위임이 있냐 없냐 똑같은 말 위임이 필요하냐 안 하냐였잖아요. 행정규칙은 내부 그냥 매뉴얼에 니네 사무실 내부 매뉴얼이니까 위임 필요 없었던 거고 법규 명령은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어쨌든 덜 중요하나마 정하고 있으니까 법에 반드시 위임이 필요했던 건데 행정규칙으로 그럼 만들 수 있나? 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이 법규 명령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칙에다가 위임을 해버립니다. 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이 총리가 뭐 고시로 정한다. 총리가 훈령으로 정한다. 내지는 총리가 그냥 알아서 정해라.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이 다 행정규칙의 왁구의 이그젠플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뭐 고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렇게 불러요. 행정규칙을. 저도 제가 군복무 공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제일 많은 적용을 받았던 건 공군 예규였습니다. 공군 예규는 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공군에서 알아서 만든 거죠. 우리 공군 내부의 사무실 매뉴얼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럼 법이 법규 명령으로 정해야 될 거를 행정규칙에다가 위임할 수가 있나 부터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헌법에서는 행정입법을 이 딱 두 가지 조문만 두고 있거든요. 헌법 75조와 95조 한번 가보실게요.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위임을 받아야 한다. 위임은 어떻게 받아라? 구체적으로 받아라. 포괄적인 거 안 된다. 헌법 조문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헌법에 하나 있고요. 다음 헌법 95조 총리랑 행정각부의 장관님들은 니네 업무에 대해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총리령과 부령을 만들 수 있다. 네, 총리령 부령이 헌법 근거 규정이에요. 위임을 받아 만들어지는 거. 요거밖에 없거든요.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헌법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행규에다가 법규 명령으로 정할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 인정해 줍니다. 왜? 야, 헌법은 이그젠플에 불과하다. 이것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이그젠플을 딱 3개 적어 놓은 거고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 있으면은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어.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은 예시에 불과한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즉 여기 예시적이란 말은 요 내용이 예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다가만 위임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해놨지만 이 뜻은 요 셋밖에 위임 못 받는다가 아니고 그냥 이그젠플이니까 딴 데다 위임해도 된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귀찮게 행정규칙에다 위임을 하지? 그냥 법규 명령에다 위임하면 안 되나? 그럼 수험적으로도 참 편할 텐데. 자, 근데 실무상 너무나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공무원 입장에선 일할 때
행정규칙으로 뭔가 만들어서 일하는 게 편할까요? 법규명령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편할까요? 행정규칙이 훨씬 편합니다. 왜요? 법규명령은 위임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본 강의 때 배우시겠지만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국회에다가 보내주기도 해야 돼요. 국회에서 심사까지 하고 통제까지 합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행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행정규칙은 그딴 거 있을까요? 없죠. 우리 사무실 매뉴얼을 뭘 통제를 받아요. 그냥 위에 부서에서 만들어서 야 해! 하고 던져주면 끝이에요. 외부 통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일하기에는 행정규칙이 훨씬 편합니다. 뭐 똑같은 예로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IT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규범을 좀 만들 필요가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행규가 편할까요? 행규가 압도적으로 편하죠. 왜요? 대통령령은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법보다는 쉬운데 행정규칙보다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법은 진짜 어렵고요. 바꾸기가.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로 행정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탄력적, 효율적으로 일하기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법규 명령에는 원래 꼭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만들고 바꾸기가 어렵고 막 국회가 통제까지 하니까. 뭘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한테 일하기 편리해진다는 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행정부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게 될 수 있을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런 행정규칙에다가 법규명령으로 정할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넓게 인정할까요? 좁게 인정할까요? 좁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권이 침해를 안 당하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요.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든지 또는 뭐 AI 관련된 산업이다. 너무 전문적이죠. 일일이 법규 명령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하도 빨리 변하니까. 즉 전문적이거나 너무 테크니컬한 내용들, 기술적이거나 또는 어떤 경미한 사안이어서 별거 아닌 거여가지고 이거 일일이 법규 명령으로 만들기엔 너무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부득이하다, 불가피하다. 이거 행정규칙으로 해야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정규칙에다 위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우셨죠. 법규 명령으로 정할 사항을 행정규칙에다 위임할 수 있냐? 가능함. 근데 이걸 널리 인정해버리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한된 경우에만 어떤 프로페셔널 영역이라든지 테크니컬한 영역이라든지 별거 아닌 거여서 굳이 뭐 법규 명령으로 만들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더라. 그럼 세 번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쨌든 왁구는 행정규칙이지만 위임을 받아서 기본권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죠. 이게 그냥 내부 매뉴얼일까요? 법규 명령일까요? 법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 법적 성질은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특히 이러한 법규 명령을 나에게 위임을 해준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행정규칙이다라고 해서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거죠, 말이.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법령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행정규칙이다. 그럼 얘네 이 행정규칙은 얘랑 세트 메뉴로 결합해가지고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법령이 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합해서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굉장히 쉬운 일단 이거 먼저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법령 보충 규칙은 법규 명령이 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OX로도 풀어봤던 법규 명령의 내용 모두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규 명령에 위임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위임해라, 포괄적으로 위임해라.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되고 뭐 처벌 규정은 더 엄격하고 뭐 급부 행정은 좀 완화되고 등등등등등 다 그대로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위임할 때는 뭐 통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만 가능하고 등등등. 그럼 마지막 내용.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경우에 이 법령 보충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적어 볼게요. 총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위임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위임된 경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동그라미 1번,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만들 수 있는, 즉 법령 보충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방식으로 위임을 받았을 때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 여러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 속에 답이 있어요. 행정규칙은 고시, 훈령, 예규 이런 거라 그랬죠. 왁구 자체가 저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뭐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고시, 뭐 통일부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까요? 1번이 되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2번은 어떻게 위임받았어요? 야, 총리령으로 정해라. 너 총리 다른 거 말고 무조건 총리령으로 만들어. 총리한테 네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딱 하나로 특정해 버렸죠. 총리령으로 정해라. 그럼 당연히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총리령으로 만들어야 되죠. 고시훈령 예규 지침 등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총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떻게 위임했나요? 총리 네가 알아서 만들어. 총리령으로 만들어도 되고 고시훈령 예규 지침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해. 1번의 경우에만 법령 보충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시험에선 당연히 이런 문장은 안 나오고요. 이걸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할 때 네가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령 보충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권한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특정하지 않았다. 요 문장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딱 요 방법으로 만들어. 이렇게 위임한 게 아니고요. 자, 이상의 내용이 행정기법의 마지막 파트였던 법령 보충 규칙 파트였고요. 3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규 명령. 똑같은 말 법령 보충 규칙. 자, 그래서 하나씩 가볼게요. 양괄 1번의 두 번째 꼭지. 이런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요? 하이라이트 부분. 헌법에서 정한 위임 입법의 형식은 뭐니까? 이그젬플에 불과하니까. 그거의 반대말이 열기적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열기적이란 말은 딱 그것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좀 법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거니까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줄 국회 입법의 원칙, 법률 유보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럼 동그라미 양괄호 2번 이 법령 보충 규칙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법규 명령이라 그랬죠. 중요한 사항을 정하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에서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효력에 의해서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이러한 행정규칙은 결국 그것들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 된다. 길게 읽었지만 결론은 법규 명령, 이게 다죠. 그럼 다음 페이지. 이런 법령 보충 규칙은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 32페이지 양괄호 3번. 자, 허용되는 범위는 전문적, 기술적 또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따라서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등 법규 명령의 위임함이 바람직하다. 왜요? 기본권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고시와 같은 즉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을 할 때는 전문기술적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사항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되더라.
그리고 이런 법령 보충 규칙은 결과적으로 법규 명령이기 때문에 법규 명령의 내용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 판례 밑에서 두 번째 줄 포괄 위임은 금지되니까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만 행해져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거기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저 예시를 적어놨죠. 칠판에 적었던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이죠. 법령 보충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 특정한 형식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경우고요. 반대로 맨 마지막 이그젬플 총리령으로 정해라. 무조건 총리령으로 정해야 되죠. 고시훈령 예기 지침으로 못 정한 거예요. 권한 행사의 절차 방식이 딱 특정됐으니까. 자, 그 내용 마지막 판례 읽어볼게요. 맨 위에 두 줄.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가 알아서 정해 이렇게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읽어볼게요.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라고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했다. 이게 법령 보충 규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행정규칙 하나 만든 거예요.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아이고 끝났다 싶으셨겠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만 돌아가 볼게요. 27, 8페이지. 자, 이미 보셨던 내용에 하나만 더 추가할 건데 여러분 28페이지 맨 위에 예외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꼭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까지를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죠. 그럼 바로 그 판례 밑에 뭐가 써 있나요? 법령 보충 규칙은 수권법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1번 판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죠. 그럼 고시는 원래 행정규칙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요?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도 된다. 자, 그럼 거기까지 보신 김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헌법소원을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겠다고 넘어갔었는데 22페이지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헌법소원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법규 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냐? 두밀분규 폐지 조례 같은 처분적 법규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걸 수 있고 행정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쌩 깐다. 그때 헌법소원 가능하냐? 네,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그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헌법소원의 대체 뭐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을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22페이지 좌측 날개에 헌재법 68조 1항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읽어볼게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가 공권력이 잘못 발동됐거나 발동되어야 될 공권력이 불행사, 발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럼 헌재에다가 헌법소원이라는 재판을 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용 간단하죠. 물론 우리 행정법에서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세요. 헌재와 관련된 내용은. 그럼 여러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법규 명령이 곧바로 내 기본권을 건드린다. 그럼 법규 명령을 만든 것도 넓은 의미에서 공권력이 행사된 거기 때문에 헌법소원 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럼 공권력을 행사해서 행정입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드네. 이게 뭐죠? 행정입법 부작이죠. 그걸 우리 헌재법 68조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헌법소원 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법규 명령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헌소가 안 되는 건 결론적으로 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죠. 다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이번 행정입법 파트를 모두 마쳤고요. 거기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이제 문항들은 과제로 좀 부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굵직했던 첫 번째 주제 행정 입법을 모두 마쳤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타임부터 이제 메인 파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처분이었죠. 네, 그 처분이 뭔지 공부 시작하실 거예요.